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내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세금 3회 특강으로 제가 거의 지금 언제부턴가는 3회 끊어서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30분 안에 광고 빼고 못 빼고 나면은 연결 의미가 좀 미약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3회로 52강, 53강, 54강 꼭 알아야 될 30가지 아주 쉬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은 30가지를 좀 사례별로 좀 알아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세금, 제가 언제나 어느 강좌에서나 세금 얘기를 안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30가지. 그래서 52회에 한 10가지 정도, 그 다음에 53회가 10가지, 54회 10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시청자분들은 아유 뭐 또 달력 찢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달력을 찢어도 좋고, 또 수업 시간에 우리 세미나 시간에 어떤 시청자분은 또 달력을 찢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10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저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 보유세 부분은 약하다 그래요. 약하다고. 거래세가 우리가 주택만 보더라도 일반 부동산은 이제 4%대에서 우리 일반 주택은 1.1에서 3.5인데 이것은 좀 높은 편인데 보유세는 좀 약하지 않느냐,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나 이것을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하면 거의 유기 수준으로 우리가 세금이 중과세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유세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3억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동차세보다 더 못 낸다. 뭐 한 27만 원밖에 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부자 증세 개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TV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 TV 아침에 뉴스 보면 명목 세율을 높인다. 법정세율이죠. 그 다음에 실효세율이 낮다, 법인세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공정시장, 그 다음에 가액비율. 이런 물들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같은 것은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것은 이제 매년 우리 대통령령으로 기재부에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죠.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장이 너무 납세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가 80%, 공정시장 가율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이 한 60%, 건물이 한 70%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높이자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을 좀 높여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자산을 그러니까 초란 말을 많이 쓰던데 초보유자, 많이 보유한 분들은 아무래도 부자 증세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재산세율이 굉장히 또 많은 부담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크게 몇 가지만, 한 4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어요. 나의 재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표현하죠. 우리 금융자산에서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가 만든 상품은 신의 한 수의 자산 관리입니다. 이렇게 할 때 편리합니다. 편리성을 이야기를 하죠. 팔 때 팔고 싶고 살 때 또 관리하기 좋고
또 사고 싶을 때 사고 그런 것은 금융상품은 편리한데 우리가 편리성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좀 그분 덜하죠.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팔리는 물건이 아니고 또 요새같이 파리 대책 속에서는 또 사고 싶을 때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말한 투명성 이야기를 했죠. 투명성. 세금을 좀 미리 계산해가지고 진짜 내가 얼마나 남을 것인가 세후를 계산했을 때 내가 진짜 손에 쥔 내 통장에 정말로 얼마가 남을 것인가 이런 것이 금융상품보다는 좀 투명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배우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좀 예방세무로 하고 미리 계산한다면 투명성을 한번 더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투명성. 그 다음에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효율성. 저는 효율성은 뭐 금융상품이든 부동산 상품이든 수익률에 관한 거. 수익률이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융상품이든 부동산 상품이든 이제 안전자산. 안전자산하고 안정성. 또 우리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조세 문화가 현재의 문재인 정권 제2노믹시 상태에서는 많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이런 것을 과거에도 전 정권에서도 이 조세 문화를 좀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존재한 현 시장에서 내가 안전한 자산, 편리하고 투명성 있고 효율성도 그래도 올라야 되고 수익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산을 세 판을 짜자 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세 판을 짜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전번에 제가 물건의 종류를 쭉 분석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본적으로 세테크에서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게 한 10가지 중에서 제일 문제가 1번은 이제 기본적인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 투자하신 거나 이렇게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공부를 잘 안 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오르겠지, 설마 내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개념에 그런 걸 이 초보적인 개념도 잘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개념하고 팔 때, 또 살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팔 때는 부부는 괜찮지만은 2인 이상에게 팔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다가구 같은 것은 각 유니트별로 구분 등기가 딱딱 구별 등기죠. 구별 등기가 돼 있다면은 이건 다가구로 봐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가장 해피하신 분들이 다가구 가지고 계신 분이죠. 예컨대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공시가격이 9억이라고 세금을 이제 임대소득을 갖다 주택임대세법을 1세대 1주택 개념으로 봐서 월세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아도 과세권이 없잖아요. 이런 다가구 개념. 근데 팔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랄지. 다세대 많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표적인데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에서 오피스텔이 지금까지 한 51만 가구 정도 분양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한 37만 구 정도, 한 40만 가구 세대가 이게 보완제이면서 대체제로서 주택의 대용 상품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요새 많이 과거처럼 만만하게 봐야 할 세금이 아닙니다. 이게 특히 1세대 1주택에서 2주택, 3주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서 요만한 걸 하나 샀더니 내 본주택이 다음에 팔 때 비과세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10개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쭉 저희는 이제 상담 기록지를 씁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이 요새 많네 한 것 중에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작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10%포인트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더라.
또 올해부터는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소급해서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로 해준다더라. 그 캐피탈 게인에서 그게 양도소득의 부분에 30%나 해준다더라. 그래서 이 자격 농지에 대해서 많이 근데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임야라 할지 자격농지, 잡종지. 그래서 이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냐면 비업무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만드십시오. 그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다음에 자격농지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선대가 컨디션을 못 갖췄으면 후대가 갖추어서 되도록이면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가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시골에 존속이 농지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주민등록 전에 저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 50간 가까이 진행해 오면서 주민등록을 정리정돈을 잘하자. 세대죠. 세대 분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같은 세대에 여러 사람이 동서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만 집을 과세를 할 때 집에 대한 주택수랄지 이런 걸 과세를 할 때 과연 형수님은 세대원인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원이지만 세법상의 세대원인가? 형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처제, 그 다음에 뭐 조카, 그 다음에 형님, 그 다음에 조부관계, 그 다음에 인척인 우리 배우자의 존비속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번항이 제가 전번에 말했지만 의료보험 문제랄지 청약 가점을 줄 때 본인 포함해서 8명 7명이죠. 7명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매도 전에 꼭 주민등록을 정리정돈을 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때는 세법상에서는 오늘 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분양할 때 65, 그다음에 60세 이런 것들이 나이도 좀 틀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9세라는 나이도 좀 알아야 되고 30세라는 나이도 알아야 되고 40세라는 나이도 알아야 되고 요런 우리가 세법에서 중요한 나이를 가지고 컨디션을 따질 때 이런 65세, 60세, 19세, 30세, 40세 이런 개념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항에 가가지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4번 항에 가가지고 재작년에 기록을 보면 이혼하신 분들이 한 8만 쌍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혼하시는 거 이혼도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이혼은 기술 세금이다. 가문의 세금이고 평생 같이 산다고 해서 살았으면 좋은데 세상에 또 그렇지 못한 사건이 그런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면 인척은 이혼으로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 혈족, 반계, 사촌에 대한 것은 뭐 호족을 파간들 뭐 이게 계속 지속되지만 이혼은 반계, 인척 관계는 이혼과 동시에 소멸한다. 그래서 이혼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이혼의 반대말은 결혼도 그렇지만 결혼할 때의 세테크 전략도 있고 이혼할 때 세테크 전략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혼할 때 이자료로 받지 마세요. 자산 분할권 소송을 걸어서 등기 원인이 그걸로 해서 집을 주고받고 하십시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 세테크 기술, 이혼할 때 이혼의 기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준주택 개념에서 오피스텔이랄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이건 전번에 제가 이게 자세히 해드렸죠. 도시 지역의 형, 규모에 따라서 생활, 컬처, 1, 2인 가구를 위해서 주택
요 주택 개념에 방점을 찍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금, 또 요새 오피스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오피스텔 때문에 30세 이하의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든가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의 음식점이나 이런 사업자보다 임대사업자가 작년에 1위로 등극을 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의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임대사업자와 부동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여쭈는 분들 중에 이런 겁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바꿔서 10년 안에 양도양수할 때 그런 포괄적 양도양수랄지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5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6번이 중요한 게 부동산의 명의는 누군가. 우리가 부부간의 명의 신탁 빼놓고 종전주택, 교회랄지 이런 것 빼놓고는 크게 아주 부동산을 실명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적인 벌에서도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 3년 이내의 징역, 또 벌금도 뭐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이 명의를 지금 많이 이제 본인 걸로 가져왔는데 아직도 보면은 과거에 오래된 거랄지 이런 건 명의를 자기 앞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끊임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또 하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20년이 넘었는데도요, 그 물건을 아직 형제들이 나눠 갖지 못한 것도 저는 상담을 해봤고요. 이제 3년이 넘으면 이것은 좀 문제를 보지 않느냐. 근데 이제 상속 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상관이 없지만 어떤 물건을 샀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안 가져가고 4년, 5년에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명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새 주식 실명 같은 것도 그렇고 주식 금융상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할 때 특히 우리 계좌 추적을 할 때도 이 명의 관계가 굉장히 부동산이든 금융상품이든 중요하다. 남의 명의로 물론 사업자 등록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 다음에 7번이 뭐냐면 이렇게 샀는데 양도세 부분이 발생할 때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필요경비 문제를 잘 모르시고 영수증 첨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 것, 또 절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깨알 같은 글씨로 우리 세법 법전에 쫙 나와 있는데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요. 무조건 그 집이나 그 다음에 그 건물이나 뭐 상가도 마찬가지겠지. 그 건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꼭 영수증을 5년이든 10년이든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지 보호받는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요새는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료 정도는 영수증 끊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첨부해가지고 저한테 의뢰오는 경우는 꽤 많은데 가격게 없는 거예요. 가격게. 집을 확장했다든가 또 인테리어를 했다든가. 근데 이런 정도는 요새 알아요. 뭐 수도꼭지하고 도배 같은 거, 뭐 화장실 고친 것은 뭐 이게 뭐 필요경비 인정 안 한다면서 이제 이런 가벼운 것들은 좀 알고 계시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필요경비들을 이제 공제받기 위해서 딱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사를 자주 당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동산은 세금은 이 통산제도이기 때문에 좀 손해난 부동산과 이익이 많은 부동산을 이렇게 어느 해에 좀 내가 정말 손해를 많이 부동산이 좀 있어. 지금 팔아야겠어. 그러면 그때 팔 시점에 이익이 나는 부동산 다 같이 팔아서 물타기죠. 그래서 통산해서 세금을 홀쭉하게 만드는 방법. 요새 여러분들 보면 신문이나 보면 NPL이랄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 NPL을 이용해서
그 세테크 전략을 짜는 경우를 꽤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재테크 상품으로서 이 부실 채권 가지고 하는 NPL 채권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 경비에 대해서 기타 경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할 뿐이지 이것도 잘못 좀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NPL 물건으로 통산하는 방법, 통산 절차가 좀 있다. 그 다음에 9번이 뭐냐. 가장 요새 하도로 떠오르는 것이 9번일 겁니다. 9번은 이렇게 부동산이 판다 그러면은 5억 초과된 부분에서는 68%도 넘게 그냥 근 70%로 세금을 과세하고 또 누가 사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족 간 거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증여죠, 증여. 사전 증여랄지, 상속으로 처리한다든지, 부부 간의 증여랄지. 이게 가족 간의 거래. 가족 간의 거래는 내 담보 물건을 아들에게 제공해서 아들이 그 돈을 좀 빌려서 요새 특히 이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신 DTI 그게 얼마나 이제 파급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돈 빌리기 힘들다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담보로 자녀가 돈을 썼을 때 여러 가지 세법에는 그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100억짜리 담보를 갖다가 자기가 한 50억을 빌려서 뭐 자산을 늘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만 해도 이자율이 8.5%인데 이제 4.6%로 계산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이하의 이자가 발생한 건 이것은 증여로 안 보고 가족 간의 거래를 좀 인정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가 많습니다. 가족 간 거래하니까 또 하나 더 뭐 그거도 좀 틀립니다만 이렇게 이제 담보를 제공해서 돈 쓰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무상 대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 사전 증여 이런 것도 이제 요 부분은 많이 이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매매를 했는데 너무 싸게 팔지 마세요. 전체 가격이 3억 이하로 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싸게 팔면 안 됩니다. 더 비싸게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정 안 할 겁니다. 통장에 거래된 내역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아버님하고 사고 팔았다면 아버님 통장에 들어간 것을 증명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요새 어떤 분들은 손을 딱 세미나장에서 손을 들더니 아니 그러면 조의금은 누구 거예요? 왜 가족 간의 거래일 수도 있죠. 조의금은. 그러면 조의금은 예를 들면 상속세를 한다면 돌아가신 피상속인 망자 것이냐 나를 보고 온 거냐. 또 축의금도 그렇죠. 축의금도 반반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보고 축의금을 내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큰 회사 다니면은 그 회사의 동료들이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유학비 같은 게 비싸잖아요. 유학비, 또 병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병원 치료비, 의료비, 등록금, 장학금, 이런 것들은 사회 통념상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시간이 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10번이 뭐냐. 10번이 채무 포함한 증여. 채무를 포함해서 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증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세를 포함시킨다든지 융자를 포함시킨다든지 이럴 때 좀 잘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일단은 좀비속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제3자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때 요 채무를 증여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 가장 어렵고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사후관리. 그러니까 가족 간에 거래하십시오. 증여하십시오. 그러나 국세청은 1년에 특히 2회 이상씩을 이 보증금을 누가 갚는가, 여기에 융자 부분을 또 아빠 엄마가 대신 갚아주고 있지를 않는가, 또 증여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이런 것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9번과 10번을 굉장히
조사해라. 오늘 이 우리 세무정보라고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53강에서 또 20개, 이렇게 10개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므로 52강 꼭 알아야 될 30가지 세금 사례 중에서 오늘 10가지를 대강 훑어보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